72년을 살아오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치고 기름에 정성스럽게 튀겨내던 그 작은 한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는 제 가게 이야기로 가득했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행복이 예상치 못한 아픔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녀 다솜이가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 예린이를 바라보는 것도, 예린이가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이것은 한 할머니의 작은 한과 가게에서 벌어진 달콤함 뒤에 숨겨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이 시간만 되면 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작은 투룸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고요한 시간에 저는 오늘 만들 한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전통 한과를 만드는 72세 박명자입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오늘의 작업 순서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먼저 약과 반죽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어젯밤에 미리 불린 찹쌀도 확인해야 하고 깨강정에 들어갈 참깨도 볶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정각,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지만 전통시장은 벌써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다녀온 이 길이 낯설 리 없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청과물상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네, 김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저녁에 깨끗이 정리해둔 작업대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6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평생을 바쳐 전통 한과를 만들어 왔어요. 약과 유과, 깨강정, 매작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옛날 방식 그대로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껏 빚어내는 것이 제 자랑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명자씨로 불려요.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저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을 생각하면 절대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 온도를 맞추는 동안 저는 늘 하던 대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맛있게 한과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작은 가게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꿀, 참기름이 어우러지며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참 신기해요. 50년 넘게 만들어 왔지만 매번 새로운 느낌입니다. 반죽이 제 손끝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득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녀 다솜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의 이 아이가 새벽부터 할머니 일을 도우러 오다니.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이고, 다솜아.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데. 할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 이 일 좋아해요. 할머니가 한과 만드시는 모습 보는 것도 좋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것도 좋아요. 다솜이는 말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비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기특해요. 아버지를 일찍 잃은 상처가 있을 텐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요. 다솜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넌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할머니와 함께 일하는 시간 말이에요. 다솜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솜이의 밝은 웃음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지거든요. 7시가 되자 하나둘씩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출근길에 들르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요즘 부쩍 늘어난 젊은 손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약과 열개하고 깨강정도 좀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저의 신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정성껏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찾아주시거든요. 오전 9시쯤 평소와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외국인들이 왜 오셨을까 싶어서요. Excuse me, is this the famous Korean traditional snack shop? 영어를 잘 모르는 저 대신 다솜이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Yes, this is my grandmother's traditional Korean snack shop. She makes everything by hand with traditional recipes. 외국인 손님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과들을 하나씩 사보며 맛을 보더니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It's delicious. Can you take a photo with grandmother? 다솜이가 통역해주니 사진을 같이 찍자는 말이더군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희 한과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오신 관광객분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사진을 올리셨더군요. 서울에 숨겨진 보석 같은 전통 한과 가게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저희 가게가 유명해진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다솜이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한국 젊은이들이 찍어서 올린 것도 있었어요. 댓글들도 모두 좋은 내용이었고요. 이런 진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한과의 정성이 느껴져요. 서울에 이런 보물 같은 가게가 있다니. 댓글들을 읽어주는 다솜이의 목소리가 들뜨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외국인 관광객들, 한과를 찾아온 젊은 연인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오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작은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매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던 것이 500만 원, 700만 원씩 늘어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만드신 한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다솜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기존 단골 손님들께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까, 또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다솜이가 열심히 도와주고 무엇보다 저희 한과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의 맛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다솜아, 우리가 이런 날을 보게 되다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께서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며 다솜이와 나눈 대화입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늘어난 매출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특히 제 며느리 예린이에게는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작은 한과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인터넷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솜이가 보여준 인스타그램 화면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손으로 빚어낸 작은 한과들이 그렇게 예쁘게 사진에 담겨 있는 모습, 외국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들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실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꿈만 같고 행복했던 때였어요. 곧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새벽에 문득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을 위한 준비 과정일까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한과를 만들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명세와 함께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우리 가족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가 소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믿기지 않는 연속이었어요.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벌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오후에는 젊은 연인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대박이에요. 다솜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단골 손님들만 모시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 약과 20개하고 깨강정 30개 포장해 주세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Can I have some YAKGWA for my family? 하루 종일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다행히 다솜이가 열심히 도와줘서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강행군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 하루 10만 원 정도 벌던 것이 50만 원,
60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 예린이가 매출 정산을 도와주며 감탄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예린이는 평소에도 꼼꼼하고 계산에 밝은 편이라 가게 장부 정리를 도와주곤 했어요. 아들을 잃은 후 제게는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거든요.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예린이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린이의 눈빛에 어떤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바쁜 나날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대한보험 김성철 과장입니다. 이 근처 상가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보험 직원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조금 경계가 되었습니다. 평생 보험이라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외에는 가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보험 영업사원들은 괜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서 머리 아프게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 네.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즘 사장님 가게가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신다면서요? 김 과장은 제가 경계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건 가입하고 계신가요? 보험 얘기가 나오자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다음 말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근처 상인회 회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왔어요. 요즘 사장님 가게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이 그러셨다고요? 네. 김덕수 회장님 말씀으로는 명자 사장님이 워낙 성실하고 좋은 분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도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덕수 회장님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걱정해 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특히 사장님 같이 기름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는 화재보험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뜨거운 기름으로 작업하시다 보니 화상 위험도 있잖아요. 김 과장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기름에 한과를 튀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 가끔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도 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조심성도 예전만 못하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걱정 마세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화재보험 5억, 상해보험 5억으로 총 10억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억이요? 너무 큰 금액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1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돈을 보장받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의료비도 많이 오르고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사장님처럼 가게가 유명해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보장도 필요하죠.
그때 다솜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솜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걱정해주는 마음도 고맙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월 15만 원이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김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족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보험료 대신 내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문득 예린이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가게 매출이 좋아져서 예린이도 기뻐했는데 혹시 보험료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혹시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김 과장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예린이와 다솜이에게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보험이요? 예린이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뜨거운 기름 다루는 일이다 보니. 맞아요, 할머니. 저도 항상 걱정했어요. 할머니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다솜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월 15만 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린이가 예상보다 선뜻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 어머니가 건강하고 안전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요즘 가게도 잘 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예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그럼 다솜이 대학 등록금도 있을 텐데.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장학금도 받고 있고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보험이 더 중요해요. 다솜이까지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을 다시 만나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예린이가 옆에서 꼼꼼히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10억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5억 원, 화상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및 위로금은 5억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솜이와 예린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보장을 받는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 정도 보장은 기본이에요. 특히 사장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장이고요. 보험 가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없으시겠어요? 고마워, 예린아. 내가 보험료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예린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예린이가 보험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10억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린이의 눈에 번뜩 스쳐간 무언가를 놓쳤던 거죠. 그날 밤 예린이는 혼자만의 시간에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10억이라는 큰 돈,
그리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예린이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저는 그저 가족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매일 뜨거운 기름과 씨름하는 작업도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도 이전보다는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보장이 오히려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예린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어두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한과를 만들고 있는데 예린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예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 어머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무엇보다 평소에 밝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몸살이라도 난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 중반이면 회사에서도 책임이 무거울 나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예린이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솜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니 뭐가? 밤에 자꾸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누군가랑 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솜이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예린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게에 와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휴대폰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글쎄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괜찮다고만 하고. 며느리지만 제게는 친딸 같은 존재인 예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른인 예린이가 말하지 않는 일을 무리해서 캐묻기도 그렇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 예린이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왔어요.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린아,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 아, 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요. 하지만 예린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아?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예린이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예린이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예린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예린이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예린이의 모습이 굉장히 초조해 보였어요. 누군가와 다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고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예린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회사에서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 전화라면 그렇게까지 떨 이유가 없잖아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린이는 계속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린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가게에 와도 집중하지 못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예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예린이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울려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여보세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강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예린이가 계속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예린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예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말해봐. 이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 어떻게 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그쳤더니 예린이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뭔데? 무슨 큰일? 회사에서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린이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다솜이도 놀라서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한참을 울던 예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그래서 돈을 변상해야 하는데 그 돈이 너무 커요. 얼마나? 3억 원이요. 3억 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제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변상하라고 하는데 예린이의 말이 조금씩 이상했어요. 단순한 업무 실수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변상하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화는 뭐였어? 회사에서 온 전화야? 예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채업체에서 온 거예요. 사채업체. 돈을 빌렸어요.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를? 3억 원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문제로 3억 원을 변상해야 하는 것도 큰일인데 사채까지 썼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으러 연락하는 거구나. 네. 이자가 너무 비싸요. 월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3천만 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자였어요. 그런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그럼 지금까지 이자는 어떻게 냈어? 처음 몇 달은 제가 가진 돈으로 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예린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 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횡령 혐의로. 횡령?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단순히 업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정확히 뭘 했는데? 예린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썼어요. 다른 급한 일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놓기 전에 들켜버렸어요. 다른 급한 일이 뭐였는데? 예린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현우 아저씨랑 관계 있는 일이에요? 예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현우라는 이름을 들으니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누군데? 제가 물어보자 다솜이와 예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못했어요. 대답해봐, 현우가 누구야? 어머니, 회사 동료예요. 예린이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동료라면 다솜이가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동료가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던 예린이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현우랑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 사이. 연인 관계예요. 제 머리가 다시 한번 하얘졌습니다. 예린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회사 돈을 썼다는 거야? 현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럼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왜 너 혼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예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이제야 전체적인 상황이 보였습니다. 예린이가 불륜 상대에게 속아서 회사 돈을 빌려줬고 그 남자는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예린이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사채업자들은 돈을 달라고 하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예린이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잘못한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린이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확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받아봐. 예린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몇 번째 경고인지 아냐? 내일까지 이자라도 가져와. 안 그러면 너도 알겠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내일 오후 3시까지 3천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내 딸이 다니는 대학교에 찾아갈 거야. 다솜이를 위협하는 말을 듣고 제 혈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한과 가게도 아는데 거기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까? 사채업자가 우리 가게까지 알고 있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예린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 어떻게? 다솜이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가입한 보험 말이에요. 10억 원 보장.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설마 예린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예린이의 눈빛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말이에요. 어머니, 보험 가입하셨잖아요. 10억 원. 예린아, 설마 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예린이가 서둘러 부인했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예린이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의 절망적인 상황도 걱정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예린이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어요.
혹시 예린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예린이의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예린이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사채업자들의 연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회사에서는 경찰 신고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예린이가 매일같이 제게 하소연했지만 3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게 전기시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고 때로는 전등이 깜빡거리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전기시설이라 노후화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요즘 들어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다솜이가 걱정스럽게 전기 수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예린이가 먼저 나섰어요. 자신이 아는 전기기사가 있다며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린이가 데려온 전기기사는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달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린이와 그 전기기사가 몰래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예린이가 주선한 일이라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났고 전기 배선 부근에서 타는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가스레인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도 불이 제대로 붙지 않고 붙었다가도 금세 꺼져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가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가스 누출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예린이가 나섰습니다. 가스기사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도 이전 전기기사와 비슷했어요. 일을 어수선하게 하고 예린이와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가스호스를 교체해준다고 했지만 작업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불꽃이 일정하지 않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고 이번에는 튀김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했습니다. 이 튀김기는 쓴 지 얼마 안 된 것인데 벌써 문제가 생기다니 이상했어요. 이번에도 예린이가 먼저 나서서 기계 수리기사를 구해왔습니다.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예린이가 항상 먼저 나서서 수리업체를 구해올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한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후 손님들을 위해 깨강정을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배선에서 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팝팝팝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왔어요. 순간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그 스파크 중 하나가 튀김기 옆에 있던 기름통에 떨어졌습니다. 기름에 불이 붙는 순간 제 앞에서 화염이 치솟았어요. 처음엔 작은 불이었지만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기름이 있는 곳에서 난 불이라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번졌어요. 불길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치솟았습니다.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이런 큰 화재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꽃이 작업대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포장지들과 앞치마까지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와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길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연기를 보고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솜이가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이 너무 커서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저도 급하게 소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작동시키기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드디어 소화기를 작동시킬 수 있었어요. 하얀 소화제가 분사되면서 서서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튀김기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기름이 불길과 함께 튀어나왔거든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들이 제 손과 팔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뜨거운 기름이 살에 닿는 순간의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손등과 팔뚝에 여러 군데 기름이 튀었는데 각각의 상처가 모두 극심하게 아팠습니다. 불을 다 끄고 나서 제 손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손등과 팔뚝 곳곳에 빨갛게 부풀어 오른 화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특히 손등에 생긴 화상은 크기도 크고 깊어 보였어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살짝만 건드려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솜이가 급하게 찬물을 가져와서 제 손에 부어줬지만 아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화상 부위가 계속 쓰라리고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 부위가 더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천장과 벽면 곳곳에 그을음이 묻어 있고 작업대 주변은 완전히 타버렸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갖고 온 제 작업 공간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연기 냄새를 맡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나 봅니다. 가게 안의 참상을 본 예린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화상을 보더니 굉장히 다급해했습니다. 다솜이와 예린이가 급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가는 길에도 화상 부위가 계속 아팠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대고 있어도 쓰라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화상 부위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2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손등의 가장 큰 화상은 거의 3도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있어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셨습니다.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시는 동안에도 아픔이 극심했습니다. 거즈로 감싸주셨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쓰라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며칠간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가게 일이 걱정되어서 통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예린이가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보험 처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가입한 화상보험이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긴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화재가 조금만 더 컸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가 완전히 불타버릴 수도 있었고, 저도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계속 가게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이런 큰 사고까지 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기, 가스, 튀김기. 그리고 오늘의 화재까지. 너무 많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다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일이 좀 이상하다고, 요즘 계속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솜이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문득 예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먼저 나서서 수리업체를 구해오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보험금 얘기를 꺼낼 때 그 계산하는 듯한 표정. 설마 예린이가 일부러 이런 일들을 꾸몄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화상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고 새 거즈로 갈아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손등의 화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잡는 것도 한과를 만드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예린이의 행동이었습니다. 화상 사고 이후 예린이가 유독 보험 관련 얘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나올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첫 번째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예린이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화상 부위가 아파서 침실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예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이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 화상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도 화상이라는 점, 여러 군데에 화상을 입었다는 점,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점까지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통화를 마친 예린이가 제 침실로 왔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보험회사에서 조사관이 나온대요. 며칠 내로 연락 올 거래요. 조사관이요? 네, 화재 사고 경위랑 화상 정도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야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대요. 예린이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보험금을 그렇게 기대할 일일까요? 며칠 후 보험회사 조사관이 왔습니다. 김성철 과장이 직접 온 건 아니고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다른 직원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여성 조사관이었는데 꼼꼼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먼저 화재가 난 가게를 둘러봤어요. 전기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평소처럼 한과를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 배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것이 기름통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시설 점검이나 수리를 받으신 적 있나요? 네, 며칠 전에 전기기사가 와서 배선을 점검했어요. 어떤 업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예린이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부탁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전기기사예요. 조사관이 예린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가스나 다른 시설 점검도 최근에 받으셨나요? 네, 가스레인지랑 튀김기도 점검받았어요. 모두 같은 분들께 부탁하셨나요? 예린이가 대답했습니다. 각각 다른 분들이에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부탁했거든요.
조사관이 또 뭔가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화상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도 화상이시군요. 꽤 심하게 다치셨네요. 네, 아직도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최소 한 달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사관이 모든 확인을 마치고 나서 말했어요. 서류 검토 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조사관이 떠나고 나서 예린이가 안절부절 못했어요.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들이 모두 짧고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와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채업자들의 연락은 계속 왔어요. 예린이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예린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예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지만 문틈으로 약간씩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대로 됐잖아요.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알았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계획대로 됐다는 말, 보험금이 나오면 준다는 말. 혹시 제가 당한 화상 사고가 정말 계획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다솜이와 둘이서 가게 정리를 했는데 다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밤에 자꾸 전화 통화하고 누군가랑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 얘기만 계속해요. 다솜이도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 화재 사고가 좀 이상하다는 거. 저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다솜이 앞에서 엄마를 의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솜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할머니, 요즘 계속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수리했잖아요. 다솜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지급이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상 치료비로 500만 원, 위로금으로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예린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친 것에 대한 위로금인데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일까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치료비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예린이의 기쁨이 단순히 제 치료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가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1500만 원 나왔어요. 이걸로 우선 이자부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며칠 안에 가져다 드릴게요. 역시 보험금을 사채 이자 갚는 데 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500만 원으로는 3000만 원 이자를 다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작정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린이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더 확실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더 큰 사고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린이가 정말로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보면 단순한 의심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으로부터 제 자신과 다솜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린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솜이와도 상의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다솜이라는 소중한 손녀가 있고 30년 넘게 갖고 온 가게도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걸 지켜내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린이는 그 돈으로 사채 이자 일부를 갚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월 이자 중 1,500만 원을 갚았으니 아직 1,500만 원이 더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원금 3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예린이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머지 돈은 언제 갚을 것이냐고 계속 압박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경찰 신고를 한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했어요. 예린이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린이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며느리를 보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도 들었어요. 예린이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연락이 아니라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한보험의 특별조사팀 이현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박명자 사장님이시죠? 저는 대한보험 특별조사팀의 이현수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사장님께서 최근에 화상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추가 조사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요? 이미 보험금도 받았는데. 네, 하지만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어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문점이라니 무슨 의문점일까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사실대로만 말했는데요. 어떤 의문점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왜 갑자기 추가 조사를 한다는 걸까요? 혹시 예린이의 행동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건 아닐까요? 예린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추가 조사요?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의문점이 있다고 하던데. 예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통화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들킬까봐 무서워요. 상대방이 뭔가 답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일단 기다려 볼게요. 예린이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이현수 팀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신중하고 꼼꼼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 사장님. 어제 전화드린 이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팀장은 먼저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전기 배선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화재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한번 사고 경위를 물어봤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전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평소처럼 한과를 만들다가 갑자기 전기 배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게 기름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최근에 전기 점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였나요? 화재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어떤 업체에서 왔나요? 그때 예린이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기 기사님을 불렀어요.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예린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정확한 업체명은 기억이 안 나요. 이 팀장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그럼 가스 점검은 언제 받으셨나요? 그것도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이것도 같은 분이 하셨나요? 예린이가 다시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요. 연락처나 업체명은? 그것도 개인적인 관계라 정확히는. 이 팀장의 표정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분이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보험 사기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 사기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희를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예린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보험 사기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물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 팀장이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사고 당시 가게에 혼자 계셨나요? 네, 혼자 있었어요. 목격자는 없었고요. 네, 다솜이가 연기를 보고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럼 사고 직후에 제일 먼저 연락한 분은 누구세요? 예린이에게 연락했어요. 이 팀장이 예린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디 계셨나요? 회사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0분 정도요. 그런데 사고 신고는 누가 하셨나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고 보니 화재 신고를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소방서 기록을 보니까 화재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 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어서 소방서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게 상식이죠. 이 팀장의 지적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당황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 팀장이 더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화재 진압 과정, 화상을 입은 경위, 병원에 간 시간,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가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 팀장이 떠나고 나서 예린이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손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들킬까봐 무서워요. 뭐가 들켜? 아니에요. 그냥 오해받을까봐요. 하지만 예린이의 반응을 보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누군가랑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급해하면서요. 정말로 예린이의 전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왔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정말 무서워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다른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예린이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연락은 계속 왔고 회사에서도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예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추가 조사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예린이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린이를 계속 관찰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대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솜이와도 더 자주 대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예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보험회사 조사관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예린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이제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서 봤다는 내용, 제 한과 가게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예린이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고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 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되죠?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조사가 끝나기까지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 확실한 방법. 예린이의 통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라니 혹시 저에게 더 큰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가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화상 때문에 손이 불편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다솜이가 열심히 도와줘서 큰 어려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었는데 한과를 사러 온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위압적인 분위기였어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예린 씨와 관련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채업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가 뭔데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한테 빌린 돈 말이에요. 남자들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보험금도 받으셨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제 보험금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예린이가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제 치료비예요. 치료비야 얼마 안 들잖아요. 나머지는 예린 씨 빚 갚는데 보태주시면 되죠. 남자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때 다솜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남자들이 다솜이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분이 다솜 양이시군요. 예쁘시네요. 대학교 2학년이시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다솜이에 대한 언급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솜이까지 위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솜이는 관계없는 아이예요. 관계없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남자들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어요. 사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며칠 안에 연락 주세요.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다솜이가 무서워하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저를 아는 거예요? 다솜아,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날 저녁 예린이가 집에 왔을 때 제대로 따졌습니다. 예린아, 오늘 사채업자들이 가게에 왔어. 예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솜이까지 위협했어. 이게 뭐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린이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 이번 화재 사고 정말 사고였어? 예린이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예린이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것, 전기기사, 가스기사, 기계 수리기사 모두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처음에는 작은 사고만 내려고 했어요. 화상 정도만 입으시게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채 이자도 못 갚겠고 원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더 큰 사고, 화재를 크게 내서 가게가 완전히 타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예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치시게만 하려고. 크게 다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다솜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솜아, 내 엄마가.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까 가게에 왔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예린 씨, 집에 계셨군요. 우리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 준비하셨어요?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요.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예린 씨가 사정을 다 말씀드렸나 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 말이에요.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린이의 계획에 개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이에요. 화재 보험금과 상해 보험금 합치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솜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다솜아, 넌 빠져 있어. 예린이가 다솜이를 말렸지만 다솜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에는 작은 사고만 내려고 했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다솜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 이미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뭐? 예린이와 사채업자들이 모두 놀랐어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증거도 모았어요. 엄마가 밤에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했고 가짜 수리기사들 사진도 찍어뒀어요. 정말 다솜이가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해왔다니 놀라웠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황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문 앞에 와 있었어요. 누구신가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결국 모든 상황이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예린이는 보험 사기 시도와 계획적 상해 미수로, 사채업자들은 불법 사채와 협박으로 체포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린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리고 저를 더 크게 다치게 하려던 계획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보험회사 조사관 이현수 팀장도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수리업체들, 화재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존재까지. 다행히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네요. 다솜이가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 하려는 걸 알았을 때. 고마워, 다솜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예린이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다솜이와 둘만 남은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 믿음이라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현실까지요. 하지만 다솜이라는 소중한 손녀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솜이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였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솜이가 몰래 녹음해둔 예린이의 통화 내용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보험금을 노리는 계획,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준비한다는 무서운 내용까지 모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다솜이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녹음 파일들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예린이의 목소리로 사채업자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린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결국 보험 사기 시도, 계획적 상해, 미수,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죄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법 사채업 운영,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예린이를 부추겨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한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린이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는 예린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시도와 상해 미수 혐의,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고려한 형량이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깨트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동안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이야.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린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솜이가 조용히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였으니까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예린이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어요. 회사에서는 예린이의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 고발은 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고는 피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성철 과장이 직접 찾아와서 의심받게 해서 죄송했다며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입은 화상에 대한 보험금 1,500만 원은 그대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피해자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과장님. 조사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보험회사의 철저한 조사가 예린이의 추가 범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솜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를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도 용기를 냈구나. 할머니가 다치시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솜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겨우 20살인데 이렇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니.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가게 일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화상 때문에 처음에는 한과 만들기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흉터는 남았지만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솜이가 열심히 도와줘서 예전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손님들은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모양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격려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명자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성실하게 사시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솜이는 이번 일 이후로 가게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과 만드는 기술도 놀랄 정도로 늘었고 젊은 감각을 살려서 인터넷 홍보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거야?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통 한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로 국내 손님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족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에서 온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 김덕수 상인회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명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런 힘든 일을 다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해. 고맙습니다, 회장님. 많이 걱정해 주셨죠? 명자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시장이 더 든든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장사하길 바라. 시장 상인들도 모두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온 것을 다들 알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 다솜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요. 그래, 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다솜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와 함께 이 가게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전통 한과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다솜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시련을 겪게 될 줄 몰랐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한과를 만들 것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손에 남은 화상 흉터를 볼 때마다 그것이 저와 다솜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의 증표라고 생각할 거예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작은 한과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서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한 할머니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명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정성껏 한과를 빚는 그 성실함이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세 다솜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마세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솜이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셨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계신 거 아닐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수고한다는 인사 한 번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할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요. 작은 한과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명자 할머니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